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트랜스틸 김홍식 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철강산업 제2구조조정과 2021년 철강경기 전망입니다. 굳이 제2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과거 15년 동안에 중국이 행했던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든가 방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그 철강 설비 증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가장 가까운 시점이 2005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점이 2008년입니다. 또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점이 2011년입니다. 그렇게 보면 약 3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있는데 중국이 2019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한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과거 2011년에서 2016년도에 겪었던 중국의 저가 수출 형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중국의 새로운 그 구조조정이 과거 15년 동안에 했던 형태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챕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과거와는 어떻게 달랐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내년도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경기를 전망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 15년이 됐는데요. 크게 보면 2015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2차 5개년 계획 때까지를 1차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3차 5개년 계획 때부터를 2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느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중국의 철강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났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두 번의 대규모 증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기는 대학전 운동 기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57년부터 해서 59년까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성 정부가 저 소도시까지 대규모 설비 증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개방 이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역시도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설비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초기에 중국 정부의 관심사는 사실은 과거에 지었던 이런 노후화된 그 설비를 갖다 어떻게 하면 정립하고 또 이런 노후화된 설비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노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로 주변국들에게 과잉 문제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자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범위 안에 설비 능력을 갖다가 다운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1차 때, 다시 얘기해서 2006년부터 2015년 때 이 1차 때하고 2차 때는 뭐가 다르냐? 우선 첫 번째로 주체가 다릅니다. 1차 때는 시장에 맡기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방식도 과잉 문제는 시장에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수요를 확대시키면 과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고 공급 측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띠띠아오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 설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은 여러 상세 방향이라든가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산 능력을 조절하는 거겠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를 갖다 개선하는 거였었고 세 번째는 산업 집중도를 높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는 중국 정부가 스스로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 능력 조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공급축 과잉을 시작하면서 목표치를 상회한 1억 5천만 톤을 갖다 셧다운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환경 문제도 북방 지역이 겨울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난방 시즌 이 기간 동안에는 철강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허베이성이라든가 절강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량을 갖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 실제 대기질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요 두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마지막 산업 집중도 요 문제는 당초 목표도 상위 10개 업체가 점유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50%, 점점 시간이 가면서 60%까지 해결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실패를 했고 요 산업 집중도 요 문제만큼은 2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계획에도 핵심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뭐가 중점이 되느냐? 사실은 공식적으로요,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부터는 철강에 대한 구조적인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라든가 세부적인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발표 문서에는 철강 구조적인 얘기가 없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14차 5개년 계획의 이 방향은 13차 5개년 계획의 연장인데 조금 더 세분화되고 디테일됐다.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양적 성장 중심에 주력해 왔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아까 제가 산업 집중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 8천만 톤 규모 되는 업체를 갖다가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이 업체들이 전체 시장에서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타이어, 서드 타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60% 갖다 점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시장이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오산이 무한강철 인수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 태원도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업체를 갖다 강제로 인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바오산강철이 캐파가 1억 톤이 넘어섰는데 시중에서는 바오산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중에서는 향후 바우강철의 캐파를 2억 톤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경강철도 인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경강철을 인수를 한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왜냐? 인수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하는 그 방식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경강철도 국영기업이고요. 바오산강철도 국영기업입니다. 그런데 바오산은 본사가 상해에 있고요. 중앙정부 소속이고요. 중경강철은 충칭에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그쪽 지분을 갖다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충칭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중앙정부 국유자산관리위원회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설비가 중첩이 된다든가 인력이 남아돈다 이걸 재배치한다 이런 게 아니고 각각 그대로 두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최근에 몸통은 국유기업 중심으로 가되 운영 방식은 민영기업의 마인드를 갖다가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품질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철강제도 전자상거래를 육성을 하고 심지어 원료를 사는데 유엔화라든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생산 물류 가공에 이르는 이런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갖다가 강화한다거나 IDC 사업에도 이렇게 접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통적인 우리가 철밥통 산업이라고 굴뚝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철강 산업을 갖다가 스마트 팩토리로 하고 이를 통해서 품질 고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해외 진출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해외 진출 확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료 쪽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는 광산을 갖다가 국영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M&A를 나서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린필드에다가 새로 공장을 짓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해외 특히 선진국에 있는 업체들을 M&A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민영업체가 브리티시 스틸을 갖다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을 갖다가 그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거나 뭐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업체를 갖다가 인수한다거나 이런 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중국이 모든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생산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가장 빨리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은 M&A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 능력이 중국 정부조차도 우리는 1억 5천만 톤을 갖다 줄여가지고 과잉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생산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치환이라는 걸 여러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환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값싼 보통광 제품을 갖다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급광, 비싼 특수광을 갖다 생산을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이거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철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만든 제품은 인공위성에도 들어가고 잠수함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고속철 만드는 데도 들어갑니다. 아 그래? 그거 좋은 제품이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그걸 치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물량이 무려 3억 톤이나 됩니다. 문제는 똑같은 비율로 되지는 않겠죠. 똑같은 비율로 되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3억 톤이 줄어서 뭐 고급광 1억 톤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대부분이 한 20% 정도는 공식적으로 20% 정도는 오히려 설비 능력 확장하는 도구로 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해주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많은 철강사, 대형 철강사들이 주택가와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오산강철이라든가 안산강철, 상해 시내, 그 다음에 그 심양 시내에 있습니다. 바로 도로 건너가면 바로 이웃이 민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국민들도 눈이 뜨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뭐 냄새 난다 어쩐다 그런 민원도 불평을 자꾸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이런 제철소들을 갖다가 연해주 쪽으로 쭉 옮기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물량, 그 캐파가 무려 3억 톤에 달합니다. 3억 톤에 달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도강철이라든가 바오산 같은 철도 차오페이디엔이라든가 전장으로 옮기는데 자 우리가 상해에 있는 보산강철 딱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캐파가 약 2,5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전장으로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있는데 그대로 그 캐파 그대로 줄여서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캐파 정도로 가거나 아니면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 초기 1단계 500만 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합치면 3억 톤이 오히려 더 넘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기로 증설이 최근에 늘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바오산강철이 광동성에 약 100만 톤 정도 캐파의 전기를 갖다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언론지상에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현재 중국이 90% 이상이 쇳물을 갖다 고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기로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도 이 고로라고 하는 거는 태생적으로 현재의 기술로서는 태생적으로 환경 문제와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전기로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력 부족 때문에 이 문제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전역에 5,000개 화력발전소를 짓고요.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하면서 전력 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환경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전기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오산강철만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봐요. 왜냐? 경쟁 심리가 중국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영업체들이라든가 민영업체들도 전기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거다. 아직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전기로 비중을 현재 9%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다 합쳐놓고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캐파가 약 12억 5천만 톤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비 증설이 다 완료됐다라고 발표했던 그 시점이 2018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약 10억 톤 정도 된다라고 13억 5천만 톤에서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데 다시 12억 5천만 톤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 12억 5천만 톤에는 아까 치환이라든가 해안가에다 이전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전기로 증설 프로젝트는 100% 반영이 덜 된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제가 보건대 중국의 캐파는 다시 13억 톤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설비가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뒤따라 준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과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제조업이 계속 생산을 늘리고 그게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보통 각 나라의 철강제 수요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인당 강제 소비량입니다. 그걸 보면 좌측 그래프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각 나라별로 주요 선진국들의 인정 강제 소비량인데 우리나라를 빼고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미 650kg를 넘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제가 중국의 설비 캐파가 약 13억 톤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평균 가동률 약 85% 정도로 계산을 하면 생산은 11억 톤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또 그럼 수요가 얼마가 되겠느냐? 중국 현재 인구가 14억 인구니까 650kg를 계산을 하면 9억 톤 정도 수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2억 톤 정도는 남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우리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다시 V자 혹은 U자형으로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193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미국 혹은 196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일본과 같은 역U자형 형태로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2억 톤이라고 하는 이 과잉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중국이 주변국에다가 저가로 이걸 밀어냄으로써 주변국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저가 수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띠띠아왕, 그러니까 유도로라고 하는 걸 강제로 1억 2천만 톤이나 되는 유도로를 강제로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는 아직도 중국 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로를 통해서 주로 빌렛을 샀던 이 단합업체들은 중국의 고로라든가 전기로 업체에서 그걸 사던가 아니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중국의 반제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금년도에도 반제품 빌렛, 슬래브, 특히 열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제품의 수입이 작년보다도 거의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은 이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 동안에는 저급제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고급제는 아직은 그렇게 고급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잉여제는 아직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가 수출은 없다.
문제는 아까 제가 이런 과도기가 지나갔을 때 남는 2억 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답은 뻔하죠. 분명히 수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과거 양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외 M&A라든가 그 다음에 1대1로 통해서 수요 기반을 갖다 확대한 이런 형태로 판매망을 넓힌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가격 중심에서 수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대1로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하고 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동남아는 중국의 영향권이 될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등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덜 미치는 이런 곳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우선 이제 철강 외적인 요인으로는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미국도 그렇고 다시 어느 정도 정신이 차리면 다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주 대놓고 줄을 어느 편에 설레라고 편가르기가, 노골적인 편가르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눈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뭐 우리는 잘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들 역시도 통상 무기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서 지금 AD 문제가 한참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바오산도 한국산 냉연 도금제에 대해서 그 이런 덤핑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출을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강 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과거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다시 밀려온다. 어디로? 한국으로도 밀려오고 한국과 주력 수출 시장인 동남아라든가 중동 이런 데서 맞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주요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하고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통업체하고 메이커가 그 관계가 최근에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늘 불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업체들 중에서 중국 업체로 돌아서는 대리점인 형태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돌아서는 그런 업체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철강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때문에 문제고요. 또 하나 좀 더 크게 보면 철강 대체재의 위협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수입 방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저는 이제 우리도 양보다 우리는 기술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미 유럽이라든가 우리보다 앞선 구조조정을 거쳤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도 이건 좀 분명합니다. 물론 철강이라고 하는 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부의 간섭이 없었을 때의 얘기고요. 지금처럼 지근거리에서 중국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국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 중심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라든가 유통, 상사 이런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수요가들하고 강력한 락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락인 정책은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락인 정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의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고객 만족을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생산 공급자 중심의 판매 가격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내장재, 아파트 내장에 쓰이는 이런 신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설업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파트 구매하는데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은 주부입니다. 그러면 주부라든가 그 안에 마감재를 하는 그런 디자이너라든가 설계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속도 조절 정책이 필요한데 무조건적인 속도 조절 정책, 보호 정책이 아니고 미션을 줘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래? 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주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국의 거시경제 측면인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가 약 2%대 초반, 2.0에서 2.1%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8%대 초반이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10%, 하반기에는 6%대가 될 거다. 그래서 평균 한 8% 정도 될 거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한 내년도 운영 정책은 뭐냐면 쌍순환 전략입니다. 쌍순환이라고 하는 게 내수하고 수출을 갖다 다 동시에 다 중시하겠다 이런 건데,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 내수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중국이 지난 몇 년 전부터 내수 중심으로 갖다가 부양을 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중국도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패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여전히 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내수가 됐건 수출이 됐건 그 가운데 철강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갖다 코트라가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우측으로는 고속 성장하는 산업, 그 다음에 이게 세로축으로는 현행 유지해야 될 때, 강화를 해야 될 때 이런 그 구분을 해놨는데, 철강은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분류를 해놨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철강 내부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료 원가 측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료 가격은 지금 8년 이래의 최고치를 지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조만간에 철광석이 $200를 넘어가고 스크랩이 $500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격이 상승세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수요 측면이 많았어요. 철강 원료가 급등했, 2006년 이후로 철광석이 급등했던 시기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요. 앞에 3번은 대부분 수요가 돈을 많이 풀었건 뭐 반등 효과건 수요가 좋아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지금은 사실은 공급 측면의 영향이 더 강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다미댐 사고, 브라질 발레 다미댐 사고 있었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니까 감산 발표했죠. 여기다 또 자연현상까지 사이클론 온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머니까지 이게 또 가세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자, 과거 지난 원인은 알겠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요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한 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 얘기가 내년도 초에는 더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뒤에 이어져서 드는 연상은 뭐냐면, 야,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철강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철강제 수요가 늘면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고요. 철강 원료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한머니들이 투기를 많이 하고 중국 철강사들도 생산을 늘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어떻게 전가시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사실은 공급망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당장에 원청업체부터 하청업체까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 인상분을 수용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분기 정도 지나면요, 이게 거의 정상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인상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가격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을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생산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조간 기준으로 보면 8월 이후에는 조금씩 생산량이 줄고는 있습니다만은 월별 기준으로는 그렇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016년에서부터 19년까지 요 3년 동안 고로 평균 가동률이 약 8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5월 이후에 계속 90%가 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로 가동률이라든가 생산 측면만 놓고 보면, 만약에 실제 수요가 이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급 요인인 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재고를 보시면 크게 5번 정도의 이렇게 재고 이렇게 피 크기가 있었었는데요. 요때는 보면 보통 이제 재고하고 가격하고 시차 갭이 한 3개월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하고 19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재고가 먼저 쭉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먼저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고가 좀 줄어들고 이런 모습인데, 현재 재고 상태만 놓고 본다고 그런다면 시중 재고도 줄고 메이커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재고가 줄어들고 원료가 오르고 이러니까 가격을 더 올려도 되겠네라고 하는 거품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수요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생산하고 주요 중국의 우리 철강 소비하고 직결되는 투자 쪽을 살펴보면 산업 생산 증가율도 계속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경기 선행 지표로 보는 제조업 원자재 구매 지수, 우리 PMI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9개월 연속 50을 넘으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만 보면 굉장히 중국 경기가 실제 많이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조금 더 들어가서 투자 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크게 보면 제조, SOC, 부동산 요 세 가지인데, 고정자산 투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라든가 고정자산 투자를 플러스로 끌고 가는 것은 부동산하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지, 제조업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는 작년보다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산업 쪽으로 보시면 자동차하고 조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역시도 월별 기준으로 보면 10월달, 11월달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상승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 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참조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수를 크게 3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종식이 되느냐, 혹은 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관련 뉴스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1, 2월 달이 되면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게 선물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쪽에다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미중 패권 경쟁이 다시 불을 붙일 거라고 합니다. 내년 아마 하반기가 되면
바이든도 내각 구성이 다 끝나고 코로나 백신 전국에 다 배포하고 나면 이제 남은 관심사는 뭐예요? 다시 중국 견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이 여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할 거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변수는 중국 철강사들의 마진율입니다. 16년도 노후설비 폐쇄하고 할 때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때 17년, 18년, 19년 중국 철강사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최근에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마진율을 들여다보면 열연도 적자, 철근도 적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하고 마진하고는 다른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중국 공업 평균으로 살펴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2011년부터 16년 동안 거의 6년 가까이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제조, 특히 중소제조업체라든가 시중 유통업체 3분의 1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중국 정부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시진핑 집권 2기부터는 철강사 재무구조 건전성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본다고 그런다면 과거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뭐 투매로 저가 수출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도 가격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추이는 여러분들이 이유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도가 되면 가장 화두는 원가 상승분을 어떻게 제품 가격에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의 시나리오는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 긍정적인 측면, 중도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생각보다도 일식 종식이 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소강 상태에 머물고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기 부양을 갖다 펴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중국 경기는 8% 이상 성장을 할 것이고 가격은 어쩌면 800불이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도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600불대 중반까지 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정적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생각보다도 잘 안 잡히고 혹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굉장히 다시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라든가 그림자 운용 문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5%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은 450불대까지 다시 후퇴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2020년 스틸앤스틸이 개최한 연말 세미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귀중한 축사를 보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과장님,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와 철강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신 산업연구원의 장지상 원장님, 법무법인 서정의 이석환 변호사님, 당사 스틸앤스틸 부사장으로 계시는 김홍식 부사장님의 주제 발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하셨습니까?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잘 녹여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면서 당사의 업무 현황과 내년도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당사는 철강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틸데일리와 스틸데일리 영자판, 유수 부분과 철강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 출판 부분, 스틸 이벤트에서 개최하고 있는 철강 세미나나 산업 시찰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매우 위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새해에는 해외 사업 부분을 좀 더 강화할까 합니다. 특히 동남아 부분의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듀스틸이라는 철강 교육 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철강 교육 부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당사가 추진하는 세 가지 크게 강조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영상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문자의 시대에서 이제는 음성과 영상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당사도 철강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동영상으로 고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또 하나는 해외 부분에 대한 진출로 특히 동남아 시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남아 부분은 세계 철강 산업의 발전에서 남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철강 정보와 지식을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철강인 여러분들에게도 귀중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난 18년 동안 만들어온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더 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2021년 당사 사업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원래 2020년 연말 세미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당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철강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귀중한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국내 철강인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찾아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연말 세미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